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꼭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거의 임기가 없는 영구 집권이 가능한 일종의 헌법 개정한 다음에 선거를 해가지고 국가 주석으로 뽑혔는데 만장일치였습니다. 2970명의 반대표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독재를 넘어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습니다. 모택동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떠냐? 어제 선거를 했는데 70% 정도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출구조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앞으로 6년 동안 장기 집권이 가능하니까, 이미 18년 했으니까 6년 하면 24년? 스탈린 정도로, 스탈린에 육박하는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푸틴은 요새 보면은 세계 도처에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항상 푸틴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독재자 아사드 정부군을 편들면서 반군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으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왜 개입을 합니까? 이란 편을 들고 아사드 편을 들어서 중동에서 발판을 굳히겠다. 그 계산으로 수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영국으로 도피한 러시아 사람들, 그 중에는 이 스파이, 이중 스파이였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암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사람을 독가스로, 그것도 독가스로, 신경가스로 암살을 기도했는데 중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20여 명의 소련,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을 했더니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푸틴도 같은 수의 영국 외교관을 추방하고 영국 문화원까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금 2016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에 유리한 공작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1년 이상 특별검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이 아니죠.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침공해가지고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먹어치웠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데 반란을 선동해가지고 그쪽은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2014년에 그 상공을 통과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사 비행기를 이 반군이 미사일로 격추시켜서 29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쏜 미사일은 러시아가 제공한 미사일이었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그 관련 안 됐다고 지금 계속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푸틴이 완전히 이 지구촌의 분쟁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유발자.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 사람들로부터는 인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다 푸틴이 등장해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아주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자존심이 생겼다. 그래서 국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는 상당 부분 조작된 거죠.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탄압한 결과죠. 이런 인기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는 마약입니다. 독재자의 허영심을 줘가지고 무리를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인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참할 정도죠.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얼마 전에 BBC가 러시아 변경지대를 르포한 프로를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온통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범죄자로 뒤덮여 특히 의료시설이 망가져서 무당이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계는 평균 수명 통계입니다. 한 국가의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평균 수명 통계인데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11위입니다. 남자가 79살, 여자가 86살까지 삽니다. 평균은 82.3세고요. 북한은 109등입니다. 여자가 74, 남자가 67, 평균 70.6세. 근데 러시아는 이 북한보다도 더 짧게 삽니다. 남자 64.7세, 여자 76.3세. 세계에서 110등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무엇보다도 의료시설이 부실하니까 이건 또 공산주의 시절보다도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줄었다가 몇 년 전부터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푸틴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남자가 64.7세인데 여자는 76.3세, 남녀 차이가 12년이나 납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느냐? 그것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죠. 사회 시스템, 복지, 그리고 의료 체제의 붕괴,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푸틴 혼자서 즐거운지 아주 옷을 벗고 뭐 유도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는 이런 일종의 보디빌드 같은 그런 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이 대외적으로 침략을 많이 하니까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라는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많고 인구는 지금 1억 한 5천만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러시아가 카나다하고 미국을 합친 것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이 방대한 자원을 잘 써가지고 특히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이 제조업 기반이 약합니다. 자원 수탈형 경제죠. 아주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 무렵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요사이 기름값이 조금 올라오니까 숨통이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사고는 아주 후진형 사고입니다. 후진형 사고. 특히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항공 분야에서 사고가 자주 나요. 러시아는. 그 사고 나는 방식도 이 전형적인 러시아식 사고입니다. 근데 2014년에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회사죠. 여기 회장이 탄 업무용 제트기가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륙을 하는데 제설차가 활주로에 들어와 가지고 비행기하고 제설차가 충돌을 해 가지고 이 회장과 같이 탔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래 됐냐? 이 제설차 운전사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이게 모스크바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94년 3월 23일에는 시베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에어플로트 여객기가 추락을 했는데, 에어플로트는 여행사 이름입니다. 75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탔는데 조종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조종관을 잡게 했더니 이 아들이 소년입니다. 16살 된 조종관을 마구 트는 바람에 비행기가 급경사로 실속을 해가지고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는 얼마나 위대한 예술적,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까? 토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차이콥스키, 에르미타주 미술관, 예술, 사상 분야에서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푸틴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레닌, 스탈린과 같은 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나마 고르바초프라는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기적적으로 탄생해가지고 이 악의 제국을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스스로 해체시켜 버렸는데, 또 푸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공산당식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 푸틴, 장기 집권자, 여기에 플러스 김정은을 합치면은 이게 바로 아시아 대륙의 고질적인 독재 정치 전통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영향권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이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이 독재 집단과 거리를 두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이런 해양문화권 국가와 친해지고 해양문화권 국가의 정치 시스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으므로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친구를 잘 사귄 덕분이죠. 그게 동맹외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 대륙 문화권으로 가까이 가려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모스크바, 평양, 북경입니까? 이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러시아 역사를 한번 이 기회에 일별을 해보면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세웠는데 사실은 지배민족은 처음에는 바이킹이었습니다. 서기 882년에 이 러시아의 원조가 되는 나라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키예프 공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키예프 공국을 만든 사람들은 스웨덴 쪽에서 내려온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이 지배민족으로 상당히 러시아와 연관이 됩니다. 러시아라는 말, 어원이 루스인데, 루스는 바이킹 말입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이 키예프 공국이 유럽에서 아주 대표적인 강국으로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들어서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1237년에서 1240년 몽골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손자 부하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몽골 지배로 넘어가겠습니다. 15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와 단절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진되고 말았다. 르네상스를 제대로 겪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서기 1380년, 14세기죠. 1380년이면은 1392년에 조선이 개국했으니까 그 무렵입니다. 드디어 러시아 귀족 연합군이 몽골군을 쿠릴코프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는 러시아의 독자적인 국가 발전이 시작됩니다.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지금의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로 불렸는데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이때 마지막 황제 콘스탄틴 11세의 이질이 되는 여성이 당시 러시아 왕 이반 3세의 왕비가 됩니다.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우리는 동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는 기독교 국가다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정신적 지주를 하나 만듭니다. 17세기 말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표토르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옮기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해군도 만들죠.
그리해서 북유럽에서 최대 강국이든 최강국이든 스웨덴과 전쟁을 해가지고 스웨덴을 꺾고 북유럽의 강자로 떠오릅니다. 러시아 황제 중에서 The Great, 대제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이 표토르 1세와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에카테리나 2세입니다. 에카테리나 2세는 페테르부르크의 관광명소인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든 사람입니다. 독일 여자입니다. 남편을 축출하고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에카테리나 2세는 흔히 계명군주라고 불립니다. 왕은 왕이지만 아주 선한 정치를 했다는 그런 뜻이죠. 러시아를 유럽의 신흥강국으로 지켜 올립니다. 그리고 흑해로 진출해가지고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고 흑해 연안을 장악을 합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대륙에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는데 러시아가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러시아를 응징한다고 러시아로 6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결국 러시아의 광대한 토지 그리고 겨울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유럽에서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반열의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때 러시아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한 200년 동안 러시아는 이제는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동쪽에서 온 몽골군한테 당했는데 이제는 몽골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러시아가 팽창을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복수죠. 그 팽창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앞장선 게 코사크 기병입니다. 코사크라는 이 특이한 집단은 군사적 전통이 강하고 아주 단결심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이 코사크 기병이 시베리아 정복전을 주도하죠. 드디어 어떻게 됐냐? 베링 해협을 지나가지고 넘어가지고 알라스카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한때는 캘리포니아에 러시아가 요새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팔아버렸죠. 한 700만 달러 받고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대팽창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1914년 시작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독일군에 참패를 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17년 니콜라스 2세가 피살을 당하고 왕정은 끝나고 이제 피의 공화국이 시작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러시아가 격돌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독소 전장입니다. 여기서 스탈린은 잘 싸웠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처음으로 독일군을 제압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꿉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소련입니다.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로스토프, 세바스토폴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소련은 미국과 맞먹는 위치로 올라서 가지고 세계를 동서로 갈라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눠버리고 냉전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50년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한국전을 일으켜서 300만을 죽이는 이 전쟁에도 스탈린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맞서고 국군이 맞서고 미군이 오고 해가지고 스탈린의 김일성의 모택동의 이 야욕은 좌절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자유진영이 결속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산 세계를 몰아붙입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은 국제공산주의 몰락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91년에 이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니까 12개 공화국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12개 공화국이 어디냐 하면은 소련으로 묶여 있었던 12개 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12개 나라입니다. 이 밖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발틱 삼국이라 불리는데 이 나라는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스탈린이 빼앗아 갔다가 다시 그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나라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새로 생긴 거죠. 이 소련은 인구가 1억 4천만 명인데 1인당 GDP는 1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생활 수준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81%가 슬라브인인데 3.7%면 약 400만 명은 타타르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타타르. 이 몽골 투르크계를 러시아에서는 타타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루지아 근방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타타르 자치국강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몽골 침략을 받았던 그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는 몽골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귀족은 금발이 아니라 머리가 까맣다고 합니다. 그것은 몽골 사람들과, 지배적인 몽골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귀족들이 많았다는 그런 뜻이죠. 레닌의 피에도 몽골의 피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구의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그리고 민주화, 이런 역사 발전과는 조금 너무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주류에 참여하지를 못하니까 이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가 민주화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적 짜르라고 그러죠. 황제를 짜르라고 그랬습니다. 짜르 하면 아주 음습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하면 또 어떻습니까? 피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푸틴이라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유형의 지도자가 인기를 누리고 70%의 득표로 대통령이 또 됐다. 언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독재자가 되는 것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올라타는 것보다 내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내릴 때 잘못하면 잡혀 먹힙니다. 푸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생을 많이 해온 러시아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